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캠피셔는 우리가 물가의 본질이 뭔지 봐야 된다. 네. 물가의 본질은 돈이 많냐 물건이 많냐의 싸움이다. 돈보다 물건이 많으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네. 물건보다 돈이 많으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다. 근데 관세는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 그렇죠. 물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물가가 뭐 오른다? 이거는 낭설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때문에 뭐 물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안녕하세요. 채부심과 에릭이 함께하는 거장연구소 시간입니다. 사실 채부심 채널에서는 부동산과 경제를 주로 다루지만 주식도 다루고 있는데요. 주식과 관련해서는 또 이게 위험자산이기 때문에 그 거장들의 생각을 들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했는데 에릭이 연초부터 그 거장들의 생각을 조금 전달하면서 올해 있었던 뭐 미국 시장의 조금 약세라던가 아니면 또 유로존 주식시장이 올해 좀 좋았거든요. 그리고 중국도 굉장히 좋았고 이게 작년에 들었을 때는 중국을 좋아하다니 진짜 뭐 이 사람 정신 나갔다 이런 거가 있었는데 지금 연초에 테크주들 간 거 생각해 보면은 그래서 저도 퇴직연금을 IRP를 운용하는 입장에서 펀드를 미국으로만 100% 채워놨었다가 중국으로 한 3분의 1 정도를 이제 넘어갔거든요. 그렇게 해서 보조를 조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에릭을 또 모시고 거장연구소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걸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은 제가 지난번에도 잠깐 언급을 해드렸는데 이제 캠피셔가 이제 의견을 바꿨다 2년 만에 네. 유럽을 이번에 픽했다 해서 그 얘기를 잠깐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은 그럼 왜 유럽을 픽했는지 그리고 네. 과연 미장은 어떻게 된다고 보는지 그 얘기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피셔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오늘의 주인공 캠 피셔 대단하신 분이죠. 운용 자산 재산 뭐 어마어마하고 뭐 아버지도 거장이고 네, 아들도 거장이고 아마 아들이 아버지를 제가 봤을 때 이제 이미 추월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PSR의 창시자고요. 네. 그리고 선거 사이클의 창시자이기 때문에 또 이 정치가 또 지금 미장의 중심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거를 역시 구루는 이제 그 소위 구력이 되니까 이제 선거를 토대로 그 헤게모니가 변하는 것도 잘 읽고 대단한 것 같아요. 이거를 작년 초중순부터 얘기했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때도 캠피셔 얘기를 전달하면서 저도 반신반의했어요. 아니 무슨 벌써 선거 얘기고 이게 뭘 벌써 주시장에 영향을 미쳐 했는데 야 결국에는 이렇게 되는구나. 요새 대단한 것 테슬라 같습니다. 주가 막 박살나고 하는 거 보면은 물론 일부 바닥에서 반대하고 회복했지만은 정치적인 영향이 없지 않다고 봐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서 막 미리 약세를 예상하고 진짜 대단한 사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해째하기 좋은 사람이죠. 내가 해체. 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주식 올해도 괜찮은 확률 높다. 지금 안 좋지만 나는 좋다고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근데 하지만 미국 주식 좋지만 그거보다는 유럽이 더 좋아 보인다라고 하면서 유럽을 콕 집었습니다. 그리고 좀 놀라운 게 이 며느리가 한국 분이시더라고요. 그 한국에 대한 애정이 많아서 그런지 이 전망에서도 이 국가별 비중을 다 나눴을 때 한국에 또 상당히 많은 지분을 할애했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럽 다음에 한국에 대해서도 상당한 긴 전망을 해서 이 얘기도 가져왔습니다. 좋네요. 네, 우선 미국은 이렇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오르면은 크게 오를 것 같은데 일단은 이 크게 오르는 패턴 그대로 갈 것 같다라는 겁니다. 이 도표는 이제 1925년 쿨리지 대통령부터 바이든 대통령까지 임기별로 그 임기 연차별 주식 수익률을 나타낸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임기 1년차, 그러니까 취임해 보면은 주식이 오를 확률이 60%거든요. 네네네. 2년차 60%, 3, 4년차는 90%, 84%인데 3, 4년차가 진짜 좋네. 1, 2년차가 약한 이유에 대해서 캠피셔는 선거 때 이제 공약과 실제 취임할 때 이제 집행된 실제 정치의 괴리를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약대로 충족을 못 시켜주니까 사람들이 실망을 해서 1, 2년 차는 그렇게 주식이 3, 4년 차만큼 크게 오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특히 이거는 공화당 대통령이 심하다. 사람들이 공화당 대통령 친시장적이라고 기대를 하는데 막상 이제 취임을 하니까 뭐 그렇게 친시장적으로 엄청 잘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못하네. 왜냐면 뭐 이제 이 의회도 사실상 레드 수입을 요번에 트럼프는 됐습니다만 예전 같은 경우는 대부분 교착 상태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공화당 대통령에 더 크게 실망을 해서 특히 공화당 대통령 1년 차에는 주식시장이 안 좋은 경향이 있다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근데 이제 캠피셔 같은 경우는 요번 1년차는 좋을 것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우선 과거로부터 쭉 따지면은 공화당 대통령 1년차에 안 좋은 경우가 많았습니다만 제가 이제 빨간 박스로 표시된 부분이 이제 1989년 이후로 지금까지인데 1989년 이후로는 공화당 대통령 임기 1년차에 안 좋았던 애가 부시 1년차밖에 없었다. 그때는 2001년에 소위 9.11이 있었기 때문에 그쵸. 그때 빼고는 다 좋았다. 네, 그때 빼곤 다 좋았고 그리고 공화당 대통령 1년차에 올랐을 경우에 수익률이 얼마냐라고 보니까 한 25% 정도 평균 시장 됐더라. 꽤 세게 올라가네. 그래서 공화당 대통령 때 올라가면은 크게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 패턴을 따른다면은 요번에 크게 올라갈 것 같다라고 사실 얘기했습니다. 트럼프 1년차인 2017도 되게 태평성대였어요. 2018부터 관세 때려서 그렇지. 근데 지금 왜 임기 취임하자마자 관세를 네, 그리고 두 번째는 트럼프 사람들이 이제 트럼프 공포가 오히려 좋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선 선거가 끝나고 나서 캠피셔는 살짝 부정적으로 보긴 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트럼프에 대한 거는 기대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때 당시 트럼프 트레이드 현상이라고 해서 막 네, 맞습니다. 뭐 시장이고 코인이고 말도 안 되게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이거 기대가 너무 큰데 물론 이제 트럼프가 레드 수입을 했다고 하지만 이 마진이 엄청 얇기 때문에 정말 의외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기는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좀 걱정을 했는데 오히려 트럼프가 취임한 이후로 보니까 이 관세 공포로 시장을 뒤집어 엎어놨다는 거죠. 이제 밑에 그래프는 이 미국 개인 투자자들의 이제 센티먼트를 나타낸 자료인데 지금 트럼프 취임 이후로 센티멘트가 거의 뭐 수직으로 하강을 했죠. 그러니까 이제 캠피셔가 봤을 때는 그러면은 과도한 사람들이 과도한 기대를 안 하고 오히려 공포에 떨고 있네. 그러면 서프라이즈가 나올 폭이 크겠네. 걱정의 벽이 커졌기 때문에 미국 주식 오히려 호재라고 볼 수 있다라고 봤습니다. 오케이. 네, 그럼 이제 공포가 허상일 경우에만 이 캠피셔 이 로직이 성립이 되는데 그럼 과연 허상일까? 그래서 캠피셔는 허상이 맞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관세에 대해서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물가 아니겠습니까? 네. 관세가 인플레이션 다시 일으킬 수 있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캠피셔는 우리가 물가의 본질이 뭔지 봐야 된다. 물가의 본질은 돈이 많냐, 물건이 많냐의 싸움이다. 돈보다 물건이 많으면은 물가가 떨어지는 거고 물건보다 돈이 많으면은 물가가 오르는 거다. 근데 관세는 통화량을 늘리지 않는다. 그 물건에 미치는 영향도 미미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세로 물가가 뭐 오른다? 이거는 낭설이라고 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트럼프 1기 당시에도 관세 때문에 뭐 물가 문제가 생기지 않았다는 점 맞죠. 얘기를 지적했고 저는 이제 우리 채널에서는 이거를 굉장히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죠. 그 트럼프 그러니까 공화당계의 주장이 이런 식이었잖아요. 그리고 민주당계의 주장 관세 너 그렇게 때리면 물가 크게 올라간다는 걸로 트럼프를 거의 협박을 했는데 이제 공화당계에서는 관세랑 뭐 아무 상관없고 올려봐야 뭐 아무 문제 없다 막 이러면서 관세와 물가가 문제가 없다는 그런 얘기를 많이 어필을 했었죠. 그래서 캠피셔는 어쨌든 관세로 물가 올라갈 일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그리고 물가 외에도 경제 성장률에도 지장을 크게 안 줄 거다. 명목 성장률에도 지장을 안 줄 거다라고 봤는데요. 우선 그 이유는 미국의 경제 구조가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구조가 아니다. 예전에 이제 1930년대에는 그 대공황의 원인 중에 하나가 관세로 지적됐었는데, 근데 그때 당시는 미국에서 제조업 비중이 상당히 컸었고, 그게 메이저였고, 지금은 미국 경제 구조의 메이저는 서비스업이다. 근데 서비스업은 관세에 크게 영향을 받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에 관세가 부과된다고 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낮아지거나 하진 않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관세는 역시 정치쇼다. 이 관세로 한다 안 한다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1기 때와 정확히 일치하기 때문에 이 관세는 영향이 없고, 그리고 또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장은 언제나 규제를 뛰어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트럼프 1기 당시에 중국의 관세를 때리니까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줄어들었거든요. 근데 대신에 동남아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이 늘었는데 캠피셔는 이거를 중국 기업들이 직접적으로 수출을 못하니까 동남아 근처에 공장을 지어서 한번 바운스를 쳐서 보낸 거 아니냐. 한국은 이걸 잘 알고 있어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규제를 그때 고슴도치 작전을 5년간 전 국민이 했었기 때문에 시장이 언제나 그 정부 위에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많으셔가지고 아마 이해를 많이 할 것 같습니다. 네, 규제를 하면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이 다 있으니까요. 오케이. 그래서 관세가 영향을 주지 못할 거기 때문에 관세 공포는 허상이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허상이야. 네, 그리고 청개구리 법칙이라는 것도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캠피셔가 내가 이제 업력이 50년이 되는데 연간 전망 수익률이 일치한 적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근데 이거는 이 리서처들, 애널리스트들이 무능력해서가 아니라 네. 시장의 선반영 때문에 그렇다. 이 연간 전망이 나오면은 그게 다 선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사람들의 연간 전망 예상대로 절대로 주식시장이 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 지금 과연 이 연간 전망을 어느 정도로 예측하고 있는가? 그래서 캠피셔가 쭉 한번 보니까 이 오른쪽이 2025년 연간 전망을 총 망라해 놓은 건데 중간값이 12%입니다. 여전히 12%네. 네, 그래서 10에서 13% 정도로 수익률이 될 거다라고 하는 게 20명으로 가장 많이 많고요. 근데 다만 이 20% 이상 오를 거다라고 예측한 사람은 거의 없다는 거죠. 없네요. 왜냐면은 2년 연속 많이 올랐었잖아요. 그렇죠. 3년 연속 작년에 올랐던 거는. 6,000으로 끝났다고 보면은 올해를 한 6,600으로 전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캠피셔는 20% 이상 전망한 놈이 없더라. 그러니까 앞에 7자리가 없더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네요. 와, 이 돈 사람이래 진짜. 앞에 7자리가 없기 때문에 지금 5자리 보고 있는데. 그렇죠. 오르면 7자리가 나온다. 좋습니다. 라고 통 크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 여기 할배 진짜 대단해. 네,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오르지 않고 하락한다고 하더라도 큰 하락은 아니고 약하락이라고 봤는데요. 그래서 시장이 크게 떨어지려면은 보통 이제 버블이 터져야 되는데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지금 버블이 거의 없는 것 같다. 그래서 밑에 그래프는 이 사람들이 버블이라고 조금이라도 의심하는 섹터들의 버블이 터졌을 경우에 피해액을 다 총망라한 거고요. 오른쪽은 2025년 이제 GDP 성장 명목 액수를 나타내는 겁니다만. 근데 이제 뭐 크립토 시장이라든지 뭐 PE 시장이라든지 AI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터진다고 했을 때 그때 한 7조 달러 정도 이제 피해액이 예상되는데 2025년 GDP 성장 명목 액수가 5.3조 달러 정도 된다. 근데 캠피셔가 봤을 때는 이거 다 합쳐도 7조 달러인데 이 중에서 터질 가능성이 그렇게 큰 게 많지 않아 보인다. 아, 이거는 전체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미국만이 아니라 네, 전체입니다. 전 세계를 말하는 글로벌 거죠? 이야기. 네. 네, 5.3 트릴리언 달러나 증가한다는 거니까 그렇구나. 버블이 느낌상 7.1인데 5.3이니까 별 차이 없다 이런 거네요. 실제로 버블이 작다. 네, 그래서 다 터지더라도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은데 근데 다 터질 가능성도 없다. 네. 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주인공 이제 네, 유럽 유럽. 주식인데 네. 근데 왜 갑자기 유럽이냐? 크게 두 가지를 댔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주 로테이션을 지적을 했는데요. 우선 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밑에 도표는 이제 존 태플턴 경의 유명한 명언인 네. 이제 강세장은 염세주의 속에서 탄생해서 이제 회의주의 속에서 성장하다가 낙관주의 속에서 성숙하고 유포레에서 죽음을 맞는다. 네. 라는 이제 시장 심리 사이클을 도표로 나타낸 건데요. 근데 이게 가치주랑 무슨 상관이 돼? 라고 하실 수 있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캠피셔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강세장이 딱 처음에 태어났을 때 염세주의 속에 태어나면은 사람들이 이 두려움에 빠져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시장이 경제가 안 좋아도 네. 성장할 수 있는 게 어디 있을까? 네. 대형 성장주밖에 없다. 네. 빅테크 같은 애들밖에 없다. 그래서 거기로 몰리다가 이 시장이 점점 이제 낙관주의 속으로 향해 가서 생각보다 세상이 괜찮네, 경제 괜찮네 하면은 어디 투자할까? 번져 나가는 거죠. 그렇죠. 네, 대형 성장주 이미 다 번져 올라오고, 나가고. 아이씨, 뭐 싼 거 없나? 하면 가치주가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가치주로의 로테이션이 이렇게 넘어간다라고 표현이 지적을 같이 합니다. 쩌리가 남아있다 이런 건데 갈로 갖고 쩌리가 남은 거잖아요. 그쵸. 네. 네, 우수리들. 죄송합니다. 네. 근데 그 우수리들의 비율이 유럽이 더 높다. 아, 역시 그쵸. 유럽이 쩌리였군. 그렇죠. S&P 500의 이제 섹터별 비중과 MSCI 유럽의 섹터별 비중을 비교하면은 성장주가 많은 IT 섹터 쪽의 비중이 S&P 500은 높습니다만 반면 이제 가치주가 많다고 여겨지는 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유럽에서 비중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가치주 로테이션이 오게 되면은 유럽이 유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구나. 쩌리인 유럽까지도 오르면은 진정한 뭔가 이제 강세장이 어쨌든 올라가고 있는 거고 유럽까지 오르면 막 이렇게 되겠네요. 오케이. 이제 사이클을 얘기하는 사람들은 어쨌든 그 길게 보는 시각이 대단한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이걸 가장 주요한 이유로 뽑았는데요. 미국보다 유럽의 부정 심리가 더 크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국가별 센티멘트, 그러니까 국가별로 어느 나라를 가장 긍정적으로 보고 있나를 나타내는 건데 유럽을 전 세계 투자자들은 가장 긍정적으로 봤지만 가장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이제 유로존과 그러니까 독일. 미국을 제일 좋게 보고 유로존을 안 좋게 보고 특히 독일은 뭐 거의 뭐 패망할 것처럼 보고 근데 요즘 독일에 막 라인건설 공업 같은 그런 회사 주가 보면은 막 미쳤거든요. 그쵸. 캠피셔 대단하다. 그 캠피셔가 다 올리고 있나 지금? 약간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그만큼 부정 심리가 크기 때문에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올 폭이 크다는 건데 역시 그럼 이 부정 사람들이 유럽에 대해서 걱정하는 게 합리적인지 일단 판단해보자라고 하면서 점검을 다 합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영국에 대해 우려하는 게 3분기 GDP가 좀 정체를 했고
그리고 세율 인상을 한다고 하는데 급여세 인상,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소득세랑 건보료 정도 되는데 그 급여세를 인상한다고 하는데 이게 경제 악영향을 끼칠 거고 그리고 지금 영국이 인플레 우려가 있어서 영란은행이 금리를 못 내릴 거다라고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근데 캠피셔는 실제로 저희가 뜯어 보니까 뭐 GDP는 정체했는데 민간 소비랑 기업 투자가 증가했다. 그럼 영국의 수출이 일시적으로 안 좋아서 그 GDP가 안 좋게 나온 거고 그리고 과거에도 영국이 급여세 인상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하락장이 왔느냐? 안 왔다. 이번에도 안 올 확률이 높고 그리고 이제 금리 인하를 못 할 거라고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영국 대출은 지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금리 인하 안 해도 대출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영국이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독일이 아주 극심한 침체에 빠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독일은 횡보지 침체가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밑에 그래프는 이제 독일의 분기별 GDP 성장률을 나타낸 건데요. 보시면 뭐 2022년부터 뭐 계속 횡보하고 있지 않습니까? 캠피셔는 이런 횡보 상태가 지속이 되는 거지 이게 갑자기 사람들은 2020년 때처럼 밑으로 꼬라 박는 거를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독일은 그 정도는 아니다. 안 좋은 상황이지만 사람들의 우려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지금 재정 적자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이 되고 있는데 밑에 그래프는 이제 프랑스의 GDP 대비 재정 적자입니다만 지금 과거에 대비해서 안 좋은 분위기에 있는 거는 맞는데 과거보다 지금보다 이제 재정 적자가 더 심할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 문제가 아주 심각한 문제 뭔가가 있었느냐? 뭐 나라가 망했냐? 그건 아니다. 그리고 프랑스의 새로운 총리가 또 GDP 대비 재정 적자를 개선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프랑스 역시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유럽을 보면은 얌전히 호전이 되고 있다. 밑에 그래프는 유로존의 GDP 성장률인데요. 23년 4분기부터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안 주고 우려하는 동안 얌전히 계속해서 호전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유럽에 대해서 가장 걱정하는 게 이제 정치 문제인데 뭐 정치 불확실성이 크다라는 건데 근데 이 정치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다 해결됐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최근 선거 결과가 나왔는데 이 연정을 꼭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나왔거든요. 근데 캠피셔는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안 좋을 수 있는데 시장이 보기에는 이게 상당히 좋아하는 교착 상태다. 왜냐면은 어떤 한 정당이 맘대로 큰 법안을 통과시킬 수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상태고 이제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제 총리 임명을 두고 이제 정부와 국회 간의 갈등이 극한으로 치달아가지고 이게 문제였지만 근데 지금 보면은 총리 임명에 대해서 정부와 국회 간에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지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잦아드는 모양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작년에는 인류 역사상 선거가 가장 많은 해였지만 올해는 선거가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이다 라고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대내적 요인은 사람들이 우려하는 것만큼 문제가 없고 대외적 요인은 어떠냐? 가장 큰 거는 이제 관세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제 유럽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이제 미국인데 관세를 때리면 타격을 입으니까. 근데 역시 앞서 봤던 것처럼 캠피셔는 관세 공포를 허상이라고 보고 있고 정치쇼적인 측면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트럼프 1기처럼 흘러갈 가능성이 크다고 봤거든요.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트럼프 1기 당시에 이제 MSCI 유럽이라든지 MSCI 세계지수라든지 S&P 500 이런 것들이 어떻게 흘러갔나를 본 건데 트럼프 취임하고 나서 관세 얘기 꺼내니까 주가가 출렁했다가 그 이후로 어느 정도 공포가 해결되니까 유럽이 미친 듯이 반등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 17년에는 주시장도 너무 좋았어요. 한국. 네, 그리고 유럽이 과도하게 지금 저평가받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 손실회피 편향을 얘기를 했는데요. 이 미국의 손실회피 편향은 2.5배 정도 된대요. 근데 유럽은 4배에서 6배 수준이다. 미국보다 훨씬 더 손실회피 편향이 크기 때문에 이 유럽인들의 과도한 손실회피 편향이 이제 유럽 주식에 과도한 할인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현실을 사실보다 훨씬 더 안 좋게 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럽 주식이 저평가된 거다라고 캠피셔는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게 이 손실회피 편향을 발견한 행동주의 경제학자랑 캠피셔랑 아주 옛날부터 아는 사이더라고요. 둘이서 연구도 같이 하고. 그래서 이 손실회피 편향을 예로 들어서 유럽이 상당히 유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올해 유럽 주식의 수익률이 어떠냐. 그래서 올해 유럽 주식과 S&P 500, MSCI 세계지수를 비교를 한 건데 미국은 지금 마이너스 5%, 4.5%, 4.6% 찍고 있고 MSCI 세계지수 역시도 마이너스 구간으로 들어섰습니다만 유럽 주식은 지금 한 9% 정도 올랐습니다. 아니 본인이 사서 올렸나 봐요. 아마 4분기에 사지 않았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거든요. 작년 사케 이런 걸 생각해서 갔다는 게 대단해. 그러니까 시장의 전반적인 생각이랑 다르게 가는 그 용기랑 이런 게 분석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막 해체 요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있구만.
워낙 당연하게 여겼더라고. 네. 해제를 니들이 할 줄 알았다. 그런 식으로 또 얘기하더라고요 최근에. 네, 그리고 이제 한국에 대해서도 애정을 많이 보였는데 한국도 유럽과 비슷한 까라다. 네. 한국도 부정심리가 심하다. 그래서 한국 증시를 짓누른 두 가지가 이 비상계엄 사태와 경제인데 우선 경제 같은 경우는 소비는 나쁘지 않은데 기업 투자가 좀 오락가락한다. 특히 이제 고정자본 형성, 그러니까 이제 뭐 생산을 위해서 뭐 설비를 짓는다든지 이런 고정자본에 지출하는 걸 보면은 이게 오락가락하기 때문에 뭐 좋다 나쁘다 크게 말할 수는 없는데. 그리고 또 이제 수출 같은 경우는 약세를 보였으나 최근 또 상승세로 전환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한국 경제가 좋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사람들의 생각만큼 나쁘다고는 나쁘지는 않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경제 이슈는 무엇보다도 다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 그렇죠. 코스피에 반영이 되어 있다고 봤고 그러면 이제 한국 증시를 가장 크게 억누르는 게 비상계엄 사태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탄핵 심판 결과를 예측하진 않았지만 근데 탄핵 심판 결과가 분명해지면 증시 흐름이 앞으로 더 좋아질 거다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한국을 뭐 회피하고 그런 경향이 있는데 나는 오히려 비상계엄 사태 때문에 한국의 법치와 제도가 건강하다는 걸 보여주지 않았나라고 생각한다라고 아주 호의적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한국은 좋았어요 올해. 네, 올해 굉장히 좋았고. 미국보다 좋았죠. 네, 미국보다 어쨌든 미국은 6천에서 뭐 5,560을 보고 올라왔으니까 지금은 5,600대라 하더라도 어쨌든 한 7, 8% 하락한 셈이고 나스닥도 마찬가지고 뭐 2만 넘었다가 이제 박살이 났으니까요. 근데 유럽은 좋았고 중국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좋았고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1월 20일이 딥시크 나오면서 유명세를 떨쳤던 그 날이었거든요. 제가 그때 일본에 있었는데 근데 한 하루 이틀 정도 지나니까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 순위가 전부 1등이 딥시크고 30분의 1 가격이라고 알려지니까 엔비디아 막 8%씩 빠지고 그리고 2월 7일에 딥시크 사라졌어요. 퇴출됐어요. 1월 20일에 나온 다음에 2월 7일에 퇴출이 됐는데 그 꼴랑 보름 정도 되는 기간에 뭐 다 바꿔놓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이후부터 사실은 중국 테크, 항생 테크 어마어마하게 떴고 유럽 떴고 그러면서 그 올해 이런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도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래서 오늘 내용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이제 가장 올해 캠피셔가 크게 보는 거는 이제 가치주 로테이션이 일어날 거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점에 둔 게 이제 걱정의 벽이 얼마나 크냐, 주가가 타고 오를 걱정의 벽이 얼마나 높냐를 봤는데 유럽이 가장 높고 한국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재밌는 게 이제 투자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생각했을 때 투자의 본질은 현실이 얼마나 좋고 나쁘냐가 아니라 현실과 기대의 괴리에 있다. 현실이 나빠도 기대가 그거보다 더 나쁘면은 주식은 오르는 거다. 주시장에 있는 격언이 더 이상 나빠질 데 없다라고 생각하면은 좋아지는 거고 시장이 그다음에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렵다라고 생각하기 너무 좋아가지고 다 좋다고 생각해버리면 더 이상 좋아지기 어려우면서 이제 꼭지가 나오는 건데 주시장은 이걸 확실히 잘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드렸듯이 캠피셔가 이제 손실회피 본능에 상당히 어떻게 보면 일가견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은 손실회피 본능이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이 현실을 실제보다 더 안 좋게 본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주가가 오를 룸이 있고 이게 이 현실보다 좋게 보는 아주 예외의 사태가 있는데 그게 버블이다. 근데 지금은 아니고 지금은 오히려 손실회피 본능이 발휘되는 구간이다라고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이 사람 진짜 행동경제학의 대가네. 그러니까 평소에는 사람이 손실회피 본능이 항상 있는데 버블 때 유포리아에 미쳐가지고 그때만 손실회피 본능이 떨어지는데 그때가 진짜 버블이라는 거군요. 역시 깨달은 인간은 다르구나. 저희가 썰틴F 가지고 투자그룹들의 그 전반적인 포트폴리오도 지난 시간에 점검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유로존에 대해서는 안 알려지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유럽 주식이니까 반영이 안 되죠. 그럼 이제 캠피셔 이걸로만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난 뭐 갖고 있고 내가 뭐 좋게 보고 있고. 그쵸. 아 그렇군요. 근데 이제 미국 주식 이제 매입 비중이 크게 떨어진 거 봐서는 유럽 주식을 샀나? 하고 이제 의심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그거는 이제 공시로도 알 수가 없고 그냥 나중에 뭐 결국은 자기도 이제 자성용을 하니까는 알려지겠지만은 그 저희가 막 확정적으로 알기는 조금 어렵네요. 유럽 주식에 대해서 어떤 걸 갖고 있는지는.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인터뷰를 좀 더 잘 팔로우를 해주시면 좋겠네요. 나 뭐 갖고 있다. 내 라인메탈 내가 다 산 거 아나? 막 이러면서 이제 얼마나 샀는데 유통 주식 다 샀다 막 이러면서 이제 그러면 캠피셔 편은 이렇게 끝난 건가요? 근데 캠피셔를 저희가 벌써 3번이나 다뤘는데 이분을 첫 번째 다룰 때만 하더라도
이분이 막 유럽에 대해서 좋게 보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만 하더라도 그때 막 유럽 뭐 얼마나 좋아지겠어 막 이렇게 얘기하고 또 막 그 선거 얘기하면서 미국 생각보다 좀 안 좋다고 할 때는 그게 좀 공감했는데 이제 지금 한 3월 정도 돼가지고 바라보니까 와 캠피쇼 대단하다 막 이걸로 바뀌었거든요. 역시 캠피쇼 사람에 대한 믿습니다. 평가는 항상 후행적으로 이제 나오는 건데 정말 캠피쇼 정말 대단한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에릭의 거장연구소는 일단 캠피쇼 편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